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뭐 시황을 좀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장중에 좀 방송을 해볼까 해요. 장중에 이제 채팅을 이제 리딩 드리는 부분들 어느 정도 오전장 마무리되고 하면 좀 방송을 만들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좀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시간을 좀 이제 할당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중에 좀 방송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방송을 이제 뭐 해서 올리기가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한 장중에 이제 뭐 10시에서 1시 사이에 그때 이제 뭐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 좀 이제 제작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을 오늘 이제 시황을 좀 보면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하락 흐름이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하락 흐름이 좀 있었는데 유럽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은 조금 내려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제 달러 약세 흐름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이유는 지금 많이들 뭐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대선 이후로 이제 미루겠다라는 발표들이 있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테마라든가 뭐 그런 쪽들이 지금 이제 테마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이제 개파락 출발해서 조금 이제 반등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들로 보이는데, 수급 흐름을 놓고 보면 오후장에는 좀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고,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는 이제 불확실성들이 계속 있죠. 이제 일단 뭐 미대선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어요. 이 양도세 부분이 이제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줄어들면, 잠깐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센티가 여기서 물량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센티가 잡히게 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야 이건 이 폭탄 나오면 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진행이 돼도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어떤 호재 요인을 만나서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물론 얘기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호재 요인들이 나올 것들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밸류 측면에서 놓고 봐도 일단 전세계 증시의 주도주는 미국이에요. 국가를 하나의 이제 뭐 종목이라고 보고 섹터라고 보고, 이제 뭐 주도주를 보면 이제 미국이고, 미국의 주도 섹터는 이제 기술주죠. 근데 그쪽에서 지금 보면 노이즈 요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꺾일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연동이 돼서 전세계 증시도 그렇게 강한 흐름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전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있는 부분들에 지금 보면 최근에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속화되는 흐름들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에서 자본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머징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폭락 후에 부터 지금 한국이라든가 중국의 강세, 대만의 강세들을 보면 그런 이머징 증시의 강세 흐름은 조금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만약에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기술주에서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옮겨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하락을 회피하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좋은 이제 기회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항상 하락은 좋은 기회죠.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맥스로텍 164%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부분들은 2020년 10월 7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이해되지 않는 상승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 합리적일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운이 좋은 수익은 운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마가 붙어서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파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운이라다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기업 가치와 괴리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도 포지션이 맞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흐름은 더 가는 부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투기 자금이라는 게 들어오고 기대감이 형성되고 하게 되면 주가의 파동이라는 건 변동성이라는 건 상방으로 열릴 수도 있지만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결국은 폭탄 돌리기예요. 자, 맥스로텍이라는 종목도 자, 폭탄 돌리기의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제로드님 이하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드려요. 제로드님이 159%에 자 10월 6일 어저께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 이제 나머지를 좀 보유 중이신 것 같고 최우님, 태평성대님, 알찬나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수익 인증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알찬나님은 9월 2일날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수익은 더 많이 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보면 자 올해 1월 6일에 이제 매수한 맥스로텍이 급등하여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마이너스인 시간이 훨씬 길다가 확 급등해서 수익을 주네요. 어제 자기 마감되고 늦게 봐서 오늘 매도하려고 기다려서 타이밍 보고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멘탈 잡아주시는 멘토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수익에 대한 경험도 있고 손실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손실에 대한 경험은 손실의 확정과 상장 폐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코멘트 드리고 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될 걸 알면서 우리가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는 거고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나가는 제가 가진 개인적인 스탠스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다 보면 일단 투자 경험들이 굉장히 있고 또 인사이트가 훌륭하시고 가치 판단도 잘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요. 또 만약에 대부분이 저보다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경험도 적고 그리고 공부량이 작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제 공부량이 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공부량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조금 더 다운된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량이 꼭 결과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조금 결과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장인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량을 늘려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리딩도 듣고 또 자 스탠스도 맞춰가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투자는. 근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이제 좀 연결을 해서 놓고 보고 사례들 비슷한 사례들을 이제 연결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변했을 때 그런 변화 요인들 상황이 변했을 때 산업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이제 투자에 입혀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는 과정이죠. 투자라는 거는 그런 거니까요. 자, 이제 맥스로텍에 대한 기업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슈가 우리가 항상 볼 때 이슈를 생각을 할 때는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맥스로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추천하고 뭐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 맥스로텍이라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돼요. 겐트리 로봇이라 그래서 좀 공장 자동화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로봇 분야에서는 세계 2위에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지금은 그 로봇의 이제 사용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작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2위는 2위인데
일본의 1위 업체와는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기술력들을 따라잡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2등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로봇이라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이는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중에는 이제 유통 로봇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 이제 로봇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점은 저는 자율주행 다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 이제 크게 이제 로봇이라든가 드론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라는 기업도 보면 자율주행차로 물류를 인송을 해서 그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배송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이제 사람의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 창고를 공중에다 띄워서 자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 산업과 이제 드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프트뱅크와 아마존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의 성장폭은 굉장히 달라지겠고 또 지금 이제 보면 자동화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들도 보면 이제 사람을 쓰게 되면 기업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임금 협상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을 쓰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가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효율을 계속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점점점 사람을 쓰면 쓸수록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봇으로 바꾸게 되면 24시간 마음껏 부려먹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 실적들이 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투자 규모가 많이 줄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생산 캐파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은 보면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그런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맥스로텍 같은 경우도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제 실적들이 꺾이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자, 이슈를 먼저 보면 지금 최근에 급등한 이슈를 보면 찾아보니까 일단 성운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을 이제 경영권 인수를 하면서 이제 로봇 산업을 갖고 있는데 자, 사업 포트폴리오에 바이오를 추가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산업들을 이제 자꾸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바이오 산업이 지금 성장도 굉장히 가파르고 이쪽에 이슈가 붙어서 자금 조달이 쉽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만들지 어쩔지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입장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업은 일단 주가를 띄워놓으면 자, 유상증자를 하기가 편해져요. 유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이 필요한데 1,000억이 필요한데 주가가 만약에 시가총액이 2,000억이다. 그러면 시총의 50%를 유증을 해야 이제 1,000억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운영자금을 확보를 할 때. 근데 이제 뭐 시총이 5,000억 돼 있다. 1,000억 뭐 1조가 돼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1,000억을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20%? 10%만 유증을 하게 되면 유증 규모를 이렇게 작게 잡아가도 돈을 쉽게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 관리 차원에서 신산업에 진출한다 그러고 이슈를 두드려 패고 사실 주가 조작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제한을 두고 이제 뭐 못하게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나가고 뭐고 하는데 그걸 다 피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명계자들처럼 이제 여러 가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관련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뭐하고 하면서 투기 자금이 붙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주가가 급등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투기자금들이 이슈를 찾아다니고, 그럼 뉴스를 보고 이제 매수하는 이제 그러니까 눈먼 개미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눈먼 돈들을 잡아나가기 위한 작전 세력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이제 언급드리고 뭐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투기적이다, 도박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급을 자꾸 안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그게 뻔하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결국 기업 가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맥스로텍이라는 기업 가치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가치와 괴리율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슈라는 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붙게 되면, 자,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맞는데, 그 매도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자, 성운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의 이제 관련사를 보면 성운 파마코피아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FDA에서 승인한, 코로나 치료제인 베쿨루리주. 그러니까 FDA에서 승인한 지금 치료제가 하나밖에 없죠. 더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렘데시비를,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투약을 뭐 받고 해가지고 뭐 지금 낫다 그래서 이제 퇴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운 이름이 왜 이래? 성운 파마코피아라는 기업이, 렘데시비를 만드는 원료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원료의약품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이 파미센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글로벌로 보면 엄청 많겠죠. 거기에서 렘데시비르가 뭘 갖다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돈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가총액이 가볍다 보니까 돈이 조금만 몰리면 주가가 많이 튀는 이상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상승은 결국은 나중엔 다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운이 작용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운이 작용하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보는데, 기업 가치가 받쳐주면서 따라가서 저평가를 깔고 가는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수익을 깔고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리계좌에 옮긴다 그래도 이제 일정금이, 예를 들어 일정금의 뭐 2분의 1만 옮긴다든가, 일정금의 뭐 3분의 1만 옮긴다든가, 일정금보다 축소해가지고 수익을 더 챙겨놓고 이제 보유 포지션을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 상승의 끝은 결국은 처참할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요런 이슈가 붙었을 때 요 위에서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트럼프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 테마 흐름을 평승해서 코로나 테마 관련된 이제 흐름들이 붙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테마,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실적을 안고 가고 있는 테마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진단 테마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안고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2년, 3년 후를 놓고 보면 지금보다 돈을 못 벌 건 또 뻔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버블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치료제 테마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신풍제약이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진단 테마 관련된 테마주들이 뭐 한 70%씩 빠진다 그러면, 자, 신풍제약은 마이너스 90% 이상 빠질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90%, 뭐 95% 이렇게 빠질 가능성들이 거의, 저는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에 신라젠이라는 기업 막 15만원 할 때 이거 만원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임상 실패하면 만원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거는 임상 같은 거 강한 부분도 아니고, 거의 이거는 돈 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젠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신풍제약 같은 기업들은 어때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무거워요.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은 주가가 요 밑에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500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충 한 1000억만 들어가면 그냥 더블 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런 뉴스로 지금 이제 보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죠. 유동성이 풍부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이상급 등은 항상 좋은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기 매매는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 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성장이 없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건 이상현상이라는 거죠. 자, 버블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추천을 했을 때 보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 천원 구간에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시가총액이 이때 당시에 300억, 500억 할 때란 말이에요. 자, 2017년도, 18년도에 보면 어때요? 매출이 2015년, 16년, 17년도에 대충 3, 400억에서 놀다가 한 50%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였죠. 그리고 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포인트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다. 물론 부채가 조금 부담인 부분들은 있었지만 자, 이익을 이렇게 깔고 간다 그러면 이런 부채는 크게 부담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2019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리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고 뭐고 하면서 생산 캐파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전 산업의 가치, 전 산업이 함께 이제 캐파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줄어들고 뭐하고 하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리스크가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출도 많이 줄었고 한 30-40% 줄었고 보면은 어때요? 부채도 늘었죠. 부채 비중도 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이오 이슈를 딱 붙여서 주가가 많이 튀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유상증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확률이 높은 유종 포지션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자사주를 판다라든가, 자사주라는 걸 이제 보유하고 있고, 뭐 한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상승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지금 떨어져 있고, 올해도 보면 2분기라든가 1분기는 뭐 흑자 찍힌 것 같은데, 2분기에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뭐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보이면, 자,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슈가 아니죠. 기업에 대한 실적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자, 바이오 테마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테마 흐름이 꺾이게 되면 같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후발주들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제자리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000원에서 1,000원. 이 위에는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이게 5,000원에서 끝날지, 만원에 끝날지, 2만원에 끝날지, 그걸 아무도 모르죠. 지금 3,700원 구간인데. 다만,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 2,000원, 1,000원 구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0원은 이탈해서 내려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뭐, 기업의 이익 구조가 다시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는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밖에 없는 거죠. 기업 가치가 돌아서는 흐름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단기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럼 단기 포지션에는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변동성을 예측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리를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지금 포지션에서는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풀리고 뭐하고 하는데 여기 원료로 만약에 들어간다. 요 성운 파마코피아라는 기업의 이제 원료 의약품이 이제 뭐 렘데시비를 생산하는데 들어간다. 라는 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진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뭐 성운 파마코피아라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건 기업 가치에 영향이 되는 이슈지만, 지금은 뭐 이런 이슈는 원료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럼 이게 상용화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상용화 되는 시점에 코로나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슈라는 것도 이게 정말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슈인가,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됐을 때 파이가 규모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인가, 그 이득이 얼마면 지금 밸류 수준이 얼마가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은 그런 것들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팔아버리고 교체를 봐도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얼마가 더 가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가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필룩스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2018년도 이제 막 들어서기 전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 뭐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한 1000%에서 1200% 정도 튀었어요. 이런 이상급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대. 그리고 이때 아마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랬나? 뭐 필룩스가 뭐 투자한 회사인가 뭐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랬나? 뭐 아무튼가 뭐 그런 이런저런 이슈가 붙고 뭐하고 하면서 급등해가지고 이게 뭐 1000%, 1200% 나왔단 말이에요. 상승 파동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 제자리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게 2000 몇백 원부터 올라갔다가 결국은 지금 뭐 3500원. 뭐 여기까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기업 가치를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슈가 붙어 있을 때는 기업 가치가 진짜 높아지는 부분들이 아니면 결국은 어때요? 하락이 제자리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이 필룩스라는 기업은 하락이 더 이어질지 뭐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필룩스라는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산출하려면 뭐 임상의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진출하는 이제 바이오 산업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가치 산출이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가능한 부분은 뭐 기술 수출, 기술 수출을 해나가면서 기술 수출 규모가 쌓여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밸류 체크가 돼요. 그리고 또 임상을 완료해가지고 뭐 SK 바이오팜처럼 나중에 이제 신약을 출시가 확정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추정치들을 잡아가면서 밸류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 체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니까 밸류 체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밸류 체크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KP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편입 사인을 드리고 뭐 했을 때 뭐 2,000원, 3,000원 구간대에는 자, OLED 관련된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OLED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 개를 추천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슈를 내놓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진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급등이 만들어져요. 요것도 뭐 2,300원 구간대에서 뭐 25,000원까지 거의 1000%, 1200% 요 사이에 있는 파동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됐다가 지금 반등이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 요 반등 포지션을 연결해놓고 보면 필룩스라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여기랑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인 거예요. 필룩스라는 종목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포지션이랑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인 거죠. 다른데 여기서 시장이 버블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꼭 이렇게 빠지리라는 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필룩스라는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예요? 2018년도 10월부터예요. 2018년도 10월에 어때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노이즈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으면서 폭락이 있었던 시점이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물 출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KPS라는 기업은 어때요? 이 기업도 지금 보면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센티가 좋은데 이게 뭐 시장이 진짜 여기서 더 버블로 간다 그러면 이 고점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근데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KPS라는 기업의 가치를 보면 얼마인지 몰라요. 이 바이오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빠지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내려오고 지금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기업에는 투자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투자자라면. 자, 그래서 이 보라색 동그라미와 비슷한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누구도. 야, 여태는 내려왔으니까 지금도 내려올 거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신규 편입 포지션은 안 나오는 거죠. 가진 사람들은 이걸 보유해볼까? 팔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가진 자의 영역이지만 비중을 많이 줄여서 보유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런 것도 보유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다 팔고 교체 포지션을 본다 그래도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봐야죠. 맥스로텍의 자리는 그럼 어디냐? 바이오 산업 진출했다. 그래서 뭐 성운 파마 코피아? 성운 바이오 파마. 성운 바이오 파마에 이제 경영권을 인수해가지고 그게 뭐 렘데시비르 의약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이슈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렘데시비르라는 이슈가 꺼지는 순간 어때요? 자, 코로나 치료제 테마들. 자, 치료제 테마의 대장주는 뭐예요? 신풍제약이죠.
얘가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보여지게 되면 이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테마가 붙어있던 기업들은 다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처참한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포지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2, 3년 천천히 빠질 수도 있어요. 10년에 거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의 가치가 만약에 올라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이런 이슈로 해서 가치 하락이 진행이 되고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죠.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매출이 한 700억, 뭐 1000억 찍혀. 근데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 밑으로 2500원, 2000원까지 빠졌는데 턴어라운드가 나와서 자, 매출이 이렇게 찍히면서 업황이 좋아지는 놈들이 보여지면, 자, 치료제라든가 이런 테마로 만약에 폭락을 한다 그러면 본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본업이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런 치료제 테마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1500원 밑으로 빠져서 뭐 1000원 밑으로도 빠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오 테마가 붙어서 지금 움직였다. 자, 지금 구간이 어딜까를 보면 필룩스가 고점을 잡았던 포인트랑, 자, KPS가 고점을 잡았던 포인트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100% 더 갈 수 있냐 없냐?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변동성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의 합리적인 포지션이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라는 거는 기업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고 더 올라갔다 빠질 거다 라는 것들이 빠질 거다라는 장기적인 스탠스가 잡혀있는 기업에는 신규 투자 포지션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빠지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거다 라고 스탠스가 잡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핵심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는 상승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매도예요. 자,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해가 되는 상승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승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죠. 어떻게 라고 들어가면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분할 매도를 할 거다, 일괄 매도를 할 거다.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리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짜서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리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 이 선택을 해서 이제 복리계좌 옮겨놓으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냥 합리적인 포지션만 추구하면서 운영을 하는 분들은,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운이 좋은 수익은 운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어. 그런데, 이게 운이라는 걸 몰라. 예를 들어서. 운이라는 거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야, 성운 바이오 파마가 이거 원료 약품을 출시를 해서 렘데시비르에다가 납품을 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 기업 가치는 지금 1000억이라는 건 말이 안 돼. 5000억 1조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면 돼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사례들을 연결해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근데 그냥 제가 떠오르는 것들만 그냥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보유 포지션에 이제 대응 포지션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운이 나한테 작용했을 때는 아, 이건 좋은 매도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매도 비중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매도 포지션을 볼 건가,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결과는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주식 투자는 자, 장기적으로 그냥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져서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어렵겠죠. 아니,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그래도 베네수엘라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뭐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CEO들이 망했겠어요? 회사가 망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망한다 그래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포지션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기업들이든지 간에 가장 안전한 포지션이에요. 이제 한국이 만약에 망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똥이 되겠죠.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물물교환 되겠죠. 베네수엘라처럼.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뭐 조금 받아가고 뭐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쌀 주고 채소 받아가고. 왜? 화폐의 기능을 상실한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국가가 망한다고 기업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망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를 다 달러로 바꿔서 이제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기업들이 어떨까요? 한국을 떠나겠죠. 그럼 주주들은 자,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 그래갖고 주권이 상실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국가보다 더 안전한 게 기업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라는 거는 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가끔 망하는 회사가 한두 개 나올 수 있지만 성장하는 회사는 수십 배, 수백 배 성장하는 기업들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1%만 나와도 5%만 나와도 10%만 나와도 당연히 수익은 장기적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짜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항상 선택의 구간이죠. 아, 이걸 팔아야 돼? 보유해야 돼? 사야 돼? 그 선택의 구간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합리적인 관점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 이건 합리적인 관점이 아닌 거예요. 기업이 성장할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사는 거죠. 자, 그런 포지션을 보고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면 기업이 성장할 것 같아도 안 사야 돼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성장할 것 같은데 10년 동안 그 성장하는 걸 주가에 다 반영을 해갖고 비싸다 그만큼. 요즘 뭐 PDR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의 뭐 100배야 퍼가. 그러면 이거를 뭐 매출을 해갖고 매출 10배를 뭐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성장주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이거 사기예요. 이거 말도 안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에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PDR은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자가 2조예요. 근데 쿠팡은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팡의 매출이 예를 들어 100조가 나와요. 그러면 시총이 1000조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2조인데 시총을 1000조를 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건 합리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나중에 흑자로 돌아설 거야. 라고 생각해서 100조 정도 매출이 나오면 5% 정도 이익은 낼 수 있겠지. 그러면 5조 정도의 퍼 10배 정도 하면 대충 50조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거 PDR로 계산해보면 매출 100조에 곱하기 10 하면 이건 시총이 1000조 가야 돼.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방향이 어디냐 라는 부분들을 계속 설정하면서 과거 사례들을 계속 짚어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인 관점도 입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입히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려면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거고, 투자를 할 때는 그런 합리적인 방향성을 항상 설정을 해야 장기적인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